네, 부동산 시그널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산계의 유재석입니다.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 유재석, 네, UNS 하우징의 유재성입니다. 자, 대표님 지난주에 부동산 시장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가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시세를 따져보는 거 당연하고요. 또 과거 그리고 향후에 투자 탄력도까지 좀 예측을 해봐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가격 속에 투자의 답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성공 투자의 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시그널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나타내는 단어는 많은데요. 일반적인 거래 가격을 나타내는 시가가 대중적이기는 하지만 공시지가, 기준시가, 과세시가 표준액, 감정평가액 등이 동일한 부동산을 해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할까요?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변 거래 사례를 비교하는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료 수익 등을 평가하는 수익 환원법, 표준 건축비나 부대 비용으로 자산 가격을 정하는 원가법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원가법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점차 수익 환원법이 가장 중요한 가치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 수요와 공급, 실제 거래량 등 부동산 시장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그 중에서도 유동성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경기 흐름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데요.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유동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때문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공시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 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시장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현실화율이 매우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 편차가 매우 큽니다. 이렇듯 먼저 부동산 가격을 알고 원리를 알아야 부동산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으로도 만나보셨는데요.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 좀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아니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 거야? 이런 걸 또 잘 모른다고 하면 또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약간 하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수로 좀 올라서는 거는 자,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목적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보면서 이 부동산 가격이 과연 적정 가격일까?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되는 가격일까? 아니면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가 버블, 거품 가격인지 이런 어떤 것들을 잘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거는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이익이 남는 거고요. 또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매달 거기서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 수익 자체도 적정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정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되겠죠. 자, 그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부동산 가격 오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 가격 평가하는 방법, 네,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일단 원가법 같은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우리가 그 원가법이라는 거는 주로 단독주택들을 좀 평가할 때 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건 말 그대로 원가죠. 자, 토지 가격이 10억인데 건축을 하는데 만약에 5억이 들었다. 건축비가. 그러면 간단하게 이 집은 15억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렇게 새 집들은 원가법에 의해서 평가하기가 좋지만 일반적으로 좀 오래된 집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제조달 원가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제조달 원가라는 거는 지금 현재 오래된 집을 지금 새 집으로 지었을 때 제조달 원가죠. 이렇게 새 집으로 지었을 때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연도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경제적 내용 연수라고 하는데
그 경제적 내용 연수만큼 만약에 이게 30년 정도 갈 수 있는 집이다. 그러면 30분의 1씩 해서 매년 감가상각을 해나가는 방법이죠. 자, 이 어쨌든 간에 원가법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토지의 가격과 건물의 가격을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합쳐놓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서 단독주택들에 좀 그래도 평가할 때 많이 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자,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건 아무래도 거래사례가 많은 것들이겠죠. 그것도 똑같은 거. 사실 단독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자,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 비슷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거래 사례를 비교해서 자, 그것도 우리가 동일 수급권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동일 수급권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하고 비슷한 동네가 어딜까? 그쪽에 있는 동일 수급권에 있는 거래 사례도 같이 비교를 해보는 방법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파트 내가 투자할 때 가장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실생활에서도 그렇죠. 지금 나랑 비슷한 단지에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 아파트보다 저쪽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면 이런저런 것들을 비교해서 우리 집은 아직까지는 저평가된 것 같아. 아니면 좀 더 높게 평가가 된 것 같아. 이렇게 동일 수급권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특수한 거래 관계에 의해서 있었던 이런 사정 보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빼버리고 정상적인 거래만 해서 하는 이런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 이제 수익 환원법이라는 게 있겠죠. 말 그대로 수익을 가지고 이제 자본 환원율이라는 걸로 환원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자, 월 100만 원 받는 게 있다면 한 달 우리가 하면 이제 그 1년이면 이제 1,200만 원이 되겠죠. 자, 이 1,200만 원이 자본 환원율, 그러니까 지금 정기예금 이자율이 약 한 1.9% 정도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거를 2%라고 생각하고 0.02로 하면 약 한 6억 정도가 되겠다. 자, 결국 이런 얘기죠. 자, 2% 시장 이자율일 때, 정기예금 이자율일 때 내가 12억 정도를 은행에 이제 넣어놨을 때, 지금 6억이죠, 6억. 네, 6억이니까 6억 정도를 은행에 넣어놨을 때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억 정도 하는, 서울 지금 중심권 계산했을 때 3억 정도 하는 것들이 한 월 1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피스텔 내가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200만 원의 월세가 나오는 거죠. 이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정기예금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 정도 된다 그러면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4%, 5% 정도 이렇게 더블 정도가 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자, 결국 내가 오피스텔 3억짜리 한 채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 은행에다가 6억 넣을 것이냐, 일단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똑같다. 자, 그렇지만 이런 오피스텔 같은 이런 실물 가치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는 어떤 자본가치 상승률까지 있다.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게요. 자, 일단 뭐 3대 결정 요인이 뭐냐면 유동성이죠. 지금 이 유동성 1117조 원의 어마어마한 유동성들 때문에 지금 뭐 계속 지금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또 뭐 토지 보상금 같은 이런 22조 원 되는 올해 또 이런 많은 유동성들이 있는데 이 유동성들이 갈 곳을 못 찾고 있다는 거죠. 지금 증시 쪽으로 가기에도 조금 불안한 측면들이 있죠. 지금 뭐 어쨌든 간에 금리가 뭐 높다 하지만 어쨌든 정기예금 금리가 2%밖에 안 되다 보니까 또 정기예금 금리 쪽 은행 쪽으로 좀 가기도 어렵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유동성들이 계속 부동산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또 기대 가능성들은 계속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에다가 뭐 가장 중요한 게 수요죠.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사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 기준이 뭐죠? 자, 부동산 가격이 한번 또 떨어지고 좀 조정이 되고 약간 가격 메리트를 갖추면 계속 언젠가는 수요, 일종의 대기 수요들이 엄청나게 풍부하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거기에 비해서 지금 공급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한다면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서울 중심권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라든지 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못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급이 계속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공급이 좀 부족하면서 그렇지만 계속 수요가 탄탄하게 받치는데 이 수요도 실수요와 말 그대로 투자 수요가 다 겹쳐지는 이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해야 될 게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결국은 시장 가격과 공시가격과 적정 가격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일치했을 때 좋겠지만 이 세 가지가 일치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지만 적정 가격이라는 거는요. 결국은 우리가 거래가 많았을 때 통상적인 시장에서 그 어떤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이 적정 가격이에요. 결국 이것도 시장 가격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결국 또 공시가격도 이젠 시장 가격하고 일치를 해나간다라는 정부 방침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거는 결국 그렇죠. 수요와 공급, 수요자와 공급자들의 협상력의 크기에서 결정되는 시장 가격을 끊임없이 우리가 추적을 하면서 이 시장 가격이 모든 것들을 완성해 간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가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